자연은 공평했지만 결과는 전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얼어붙은 겨울.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위성지도 위에서 단 한 곳만 조용히 숨을 쉬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구조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딱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왜 한국만? 새벽 4시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뜬 건 빨간색 경보였습니다. 미국 동부 전역 전력망 마비. 유럽 철도 시스템 완전 정지. 중국 베이징 고립. 일본 도쿄 비상사태 선포. 이게 뭐지? 저는 재난 분석가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기후 재난을 숫자로 읽어왔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텍사스 영하 40도, 파리 영하 35도, 베이징 영하 50도. CNN을 켰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가 얼음 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런던 빅벤 앞에 눈이 5m씩 쌓여 있었죠. 도쿄 시부야 교차로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기자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이건 100년 만에 한파가 아닙니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앙입니다. 저는 곧바로 위성 지도를 띄웠습니다. 북미 대륙이 온통 하얗게 빛났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일본, 러시아. 북반구 전체가 눈과 얼음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을 확대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동아시아를 클로즈업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은 하얗고 일본도 하얗고 러시아도 하얀데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한반도였어요. 주변국이 모두 재난 상황인데 한국만 멀쩡했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 대구 영하 7도. 정상 범위였어요. 전력 사용량도 평소와 같았고 교통 시스템도 정상 작동 중이었죠. 뭐지 이게? 저는 데이터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위성 오류는 아닐까?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기온, 적설량, 풍속, 습도. 한국만 완벽하게 예외였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자연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거든요.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면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의 황사가 오면 서울 하늘도 뿌옇게 변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바로 옆 나라가 난리인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 동료 마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봤어? 한국말이야. 봤어. 이상하지?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다음 한파 오면 한국도 당할 거야.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재난을 분석했지만 자연은 이렇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위성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대륙 한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작은 반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겠다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으로 갔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얼어붙은 겨울,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한국만? 새벽 4시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뜬 건 빨간색 경보였습니다. 미국 동부 전역 전력망 마비. 유럽 철도 시스템 완전 정지. 중국 베이징 고립.
일본 도쿄 비상사태 선포. 이게 뭐지? 저는 재난 분석가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기후 재난을 숫자로 읽어왔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텍사스 영하 40도, 파리 영하 35도, 베이징 영하 50도. CNN을 켰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가 얼음 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런던 빅벤 앞에 눈이 5m씩 쌓여 있었죠. 도쿄 시부야 교차로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기자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이건 100년 만에 한파가 아닙니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앙입니다. 저는 곧바로 위성 지도를 띄웠습니다. 북미 대륙이 온통 하얗게 빛났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일본, 러시아. 북반구 전체가 눈과 얼음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을 확대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동아시아를 클로즈업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은 하얗고 일본도 하얗고 러시아도 하얀데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한반도였어요. 주변국이 모두 재난 상황인데 한국만 멀쩡했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 대구 영하 7도. 정상 범위였어요. 전력 사용량도 평소와 같았고 교통 시스템도 정상 작동 중이었죠. 뭐지 이게? 저는 데이터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위성 오류는 아닐까?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기온, 적설량, 풍속, 습도. 한국만 완벽하게 예외였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자연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거든요.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면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의 황사가 오면 서울 하늘도 뿌옇게 변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바로 옆 나라가 난리인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 동료 마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봤어? 한국말이야. 봤어. 이상하지?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다음 한파 오면 한국도 당할 거야.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재난을 분석했지만 자연은 이렇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위성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대륙 한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작은 반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겠다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으로 갔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위성지도 위에서 단 한 곳만 조용히 숨을 쉬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구조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한국만? 새벽 4시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뜬 건 빨간색 경보였습니다. 미국 동부 전역 전력망 마비. 유럽 철도 시스템 완전 정지. 중국 베이징 고립. 일본 도쿄 비상사태 선포. 이게 뭐지? 저는 재난 분석가입니다. 15년간 전 세계 기후 재난을 숫자로 읽어왔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텍사스 영하 40도, 파리 영하 35도, 베이징 영하 50도. CNN을 켰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가 얼음 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런던 빅벤 앞에 눈이 5미터씩 쌓여 있었죠. 도쿄 시부야 교차로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기자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이건 100년 만에 한파가 아닙니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앙입니다. 저는 곧바로 위성 지도를 띄웠습니다. 북미 대륙이 온통 하얗게 빛났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일본, 러시아. 북반구 전체가 눈과 얼음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을 확대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동아시아를 클로즈업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은 하얗고 일본도 하얗고 러시아도 하얀데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한반도였어요. 주변국이 모두 재난 상황인데 한국만 멀쩡했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 대구 영하 7도. 정상 범위였어요. 전력 사용량도 평소와 같았고 교통 시스템도 정상 작동 중이었죠. 뭐지 이게? 저는 데이터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위성 오류는 아닐까? 신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기온, 적설량, 풍속, 습도. 한국만 완벽하게 예외였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자연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거든요.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면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의 황사가 오면 서울 하늘도 뿌옇게 변하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바로 옆 나라가 난리인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 동료 마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봤어? 한국말이야. 봤어. 이상하지?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다음 한파 오면 한국도 당할 거야.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재난을 분석했지만 자연은 이렇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위성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대륙 한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작은 반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겠다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의 온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평범함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십 개 재난 현장을 다녀봤어요. 재난 현장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긴장감, 혼란, 공포. 공기부터 다르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하 7도. 차갑긴 했지만 재난의 온도는 아니었어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거기 지금 난리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괜찮네요. 우리는 원래 겨울이 이래요. 도로에 눈은 없었고 가로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건 재난을 겪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상청 김재훈 과장을 만났습니다. 사무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걸려 있었어요. 주변국은 모두 재난인데 한국만 괜찮은 이유가 뭔가요?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달랐습니다. 바람이요? 네. 북서풍의 방향이 예년과 조금 달랐어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저는 메모했지만 솔직히 와닿지 않았어요. 바람 방향 하나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나? 그런데 김 과장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이유도 있나요? 그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지형 때문입니다. 서쪽은 서해, 동쪽은 동해. 중간에 산맥이 가로막고 있죠. 이게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는 메모장에 별표를 쳤어요.
이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편의점은 환하고 식당에선 연기가 피어올랐죠. 재난은 늘 소음부터 만듭니다. 경보, 혼란, 분노. 그런데 이곳엔 질서가 먼저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100km 떨어진 일본 상공엔 지금 눈구름이 몰려 있을 텐데. 김 과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람이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해류 데이터, 지형 정보, 바람 패턴. 하나씩 파일을 열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른 겨울 같은 위도입니다. 뉴욕과 서울, 거의 비슷해요. 도쿄는 제주도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방에서 3개의 화면을 동시에 켜놨습니다. 뉴욕 라이브 카메라, 도쿄 NHK 방송, 서울시청 광장 CCTV. 새벽 2시였어요. 뉴욕 타임스퀘어는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사람 키를 넘었고 전광판은 모두 꺼졌어요. 기온 영하 45도. 도쿄는 더 참혹했습니다. 신주쿠역 앞에 눈이 4m씩 쌓였어요. 전철은 완전히 멈췄고 사람들은 역 안에 갇혀 있었죠. NHK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눈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청소 차량이 도로를 닦고 있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이 보였죠. 같은 시각, 새 도시의 기온. 뉴욕 영하 45도, 도쿄 영하 38도, 서울 영하 8도. 차이가 40도 가까이 났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아침 7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여유로웠습니다.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통화했어요. 응, 나 지금 출근 중이야. 별일 없어. 일본 정말 큰일 났더라. 우리는 괜찮아. 기상청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이 과거 데이터를 꺼내줬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파는 옵니다. 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아요. 얼마나요? 길어야 3일에서 4일. 일주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한 달씩도 갑니다. 동해 쪽은 눈이 끊임없이 내려요. 그래프가 명확했어요. 한국은 짧고 강한 한파, 일본은 길고 지속적인 폭설. 같은 겨울인데 완전히 다른 재난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중국 내륙으로, 하나는 동해 쪽으로. 우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으며 CNN을 봤어요. 삿포로가 완전히 고립됐다고 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한국은 왜 괜찮은 겁니까? 전문가가 대답했어요. 운이 좋은 겁니다. 이번엔 바람이 비껴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이건 구조입니다. 오후 내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도시는 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친구와 얘기했습니다. 야, 일본 진짜 난리래. 우리는 진짜 복 받았다. 복이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가 이래. 복일까, 구조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겨울, 다른 운명. 한국은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아니라 통제의 영역처럼 보였어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의심.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주변국이 모두 무너지는데 한국만 멀쩡하다는 건 통계적으로 이상했어요.
15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자연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럽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런던의 피터가 물었어요. 자네 정말 한국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나?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피가 웃었어요. 아마 일시적 현상일걸. 다음 주면 한국도 당할 거야. 한스가 거들었습니다. 일본이 불운한 거지,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 말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회의를 끝내고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해류부터 확인했습니다. 쿠로시오 난류는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해요. 따뜻한 바닷물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엄청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게 눈구름이 되는 거죠. 서해는 달랐어요. 수심이 평균 44m. 동해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얕은 바다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어요. 다음은 풍향을 분석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북서풍. 바람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요. 습기를 잃고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한반도에 도착할 땐 이미 지친 바람이었어요. 반면 일본으로 가는 바람은 달랐습니다. 한반도 산맥을 피해 동쪽으로 돌아가요. 동해 상공에서 따뜻한 해수면을 만나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데이터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구조적인 차이일까? 아니면 올해만 우연히 그런 걸까? 국립기상과학원을 찾았습니다. 박영수 박사를 만났어요. 60대 중반의 백발 노신사였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박 박사가 웃었어요. 좋습니다. 의심하는 게 맞아요. 그가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50년간의 동아시아 기후 패턴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비교 분석이죠. 그래프를 봤어요. 한파 지속 기간. 한국은 평균 4.31, 일본은 14.71, 중국 북부는 21.21. 3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폭설 발생 빈도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연평균 5.2회, 일본은 32.7회입니다. 6배 차이였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차이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재난이 없으면 뉴스가 안 되잖아요. 한국은 늘 조용했으니 주목받지 못한 겁니다.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옆자리 젊은 연구원들이 얘기했어요. 형, 외신에서 우리나라 엄청 부러워한대요. 당연하지. 일본 지금 난리잖아. 근데 우리가 뭘 특별히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그게 특별한 거야. 자연이 우릴 지켜준 거지. 자연이 지켜줬다.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에 다시 박 박사를 만났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자연의 우연입니까? 아니면 지형적 필연입니까? 박 박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지형은 필연이지만 그 지형을 갖게 된 건 우연이죠. 우리는 운 좋게 좋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운과 구조. 그 경계가 모호했어요. 하지만 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형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은 3일째 되던 날 찾아왔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와 동해의 해저 지형 데이터를 받으러 갔어요. 담당자가 대형 모니터에 3차원 지도를 띄워줬습니다. 화면 속 바다가 숨을 멎게 했어요. 서해는 정말 얕았습니다. 평균 수심 44m. 반면 동해는 평균 수심 1600m. 가장 깊은 곳은 3700m였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서해는 사실상 큰 웅덩이예요. 얕아서 열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겨울에는요? 금방 식죠.
차가운 공기가 오면 바닷물도 빠르게 냉각됩니다. 수증기 발생이 적어요. 반대로 동해는요. 깊은 바다는 열 저장고입니다. 겨울에도 표층 온도가 높아요. 시베리아 찬 공기가 동해를 만나면 폭발적으로 수증기가 생깁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반도 동쪽 해안선을 따라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난류입니다. 쿠로시오에서 갈라져 나온 대만 한류예요. 따뜻한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베리아 찬 공기는 서쪽으로 옵니다. 중국 대륙을 수천 킬로미터 가로지르며 힘을 잃어요. 얕은 서해를 건너며 더 약해집니다. 한반도에 도착할 땐 이미 지친 바람이죠. 하지만 동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 산맥에 막혀요. 태백 산맥, 소백 산맥. 평균 높이 1000m가 넘는 거대한 벽입니다. 바람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동해를 만나요. 깊고 따뜻한 동해. 찬 공기와 따뜻한 바다가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게 눈구름이 되어 일본으로 향하는 거죠. 담당자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한반도에서 바람이 두 갈로 나뉩니다. 화면 속에서 찬 공기가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어요. 서쪽은 약하게, 동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은 강하게. 그리고 동해 위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구조였어요. 기상청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과장이 한반도 지형도를 펼쳤어요. 태백 산맥이 방패입니다. 평균 고도 1100m. 찬 공기를 막아내죠. 그럼 영동 지방은요? 그쪽은 눈이 많이 옵니다. 산맥 동쪽이니까요. 하지만 인구가 적어서 피해가 크지 않아요.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주요 도시가 모두 산맥 서쪽에 있었어요. 이건 의도한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살기 좋은 곳에 터를 잡은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지형, 해류, 산맥, 바람.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반도 지형 기반 생존 구조 분석.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형이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이 만든 완벽한 방패였다.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 너머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도시를 지키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바다, 바람과 해류.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것은 행운이 아니다. 지형이 만든 필연이다. 한반도는 자연이 설계한 안전지대였다.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가?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서해의 얕은 수심, 태백산맥의 높은 벽, 동해의 깊은 바다. 세 가지가 만든 완벽한 조합. 이건 무기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무기. 창밖에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인정. 보고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유럽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런던의 피터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네 이론은 흥미롭지만 과대평가 아닌가? 하지만 미국 국립기상청 로버트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놀라운 분석입니다. 이걸 학회에 발표할 생각 없습니까? 고민 중입니다. 고민할 게 뭡니까? 이건 중요한 발견이에요. 정말 발표해도 될까?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김재훈 과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십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1시간 후 기상청 옥상에 서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 과장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맥들.
적의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북한산 너머로 험준한 산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 너머가 북한이고 더 북쪽이 중국입니다. 찬 공기는 저 산들을 넘어야 서울에 와요. 그 과정에서 힘을 잃는 거죠. 동쪽을 봤습니다. 저게 태백산맥입니까? 네. 저 산맥이 동해에서 오는 습한 바람을 막아줍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 풍경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은 처음엔 의심하셨죠? 김 과장이 웃었어요.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그날 밤 보고서 제목을 최종적으로 바꿨습니다. 한반도 지형 기반 생존 구조의 과학적 분석. 이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박영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박사님, 제 분석이 맞습니까? 그가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마지막 장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어요. 과대평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만큼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박사님,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까?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운이 좋다고만 생각하죠.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알려야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후에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걸었어요. 카페는 손님으로 가득했고 평화로웠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괜찮아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원래 겨울이 이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형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녁에 김 과장과 삼겹살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 처음입니까? 아니요, 뉴욕에도 한식당 많습니다. 맛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훨씬 맛있어요. 김 과장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존경합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존경요? 네. 한국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과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용히 활용하고 있죠. 우린 그냥 여기 살 뿐인데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보고서를 국제기상학회에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클릭.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지형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부러움의 정체. 보고서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아사히 신문 일면에 제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었죠. 한국만 안전한 이유, 지형의 특혜였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민일보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왜 우리는 당하고 한국은 피했나? 호텔방에서 각국 언론 보도를 확인하며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의도한 건 과학적 분석이었는데 감정 싸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두민들의 댓글이 거칠었어요. 불공평하다. 같은 섬나라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하나? 한국은 운이 좋은 거다. 실력이 아니다.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한 거 아닌가? 한국은 우리 덕분에 살아남은 거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분노와 허탈함. 그 감정이 어디론가 향해야 했고 유일하게 무사한 한국이 표적이 된 거죠. 김재훈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지금 외신 반응 보셨어요? 네, 예상보다 심각하네요. 일본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수십 통 넣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만 말씀드리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죠. 이 평화가 누군가에겐 부러움이고 누군가에겐 분노였어요. 오후에 일본 NHK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박사님 보고서대로라면 일본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건데 이건 극복 불가능한 겁니까? 극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인프라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대피체계 구축. 자연은 못 바꿔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다만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뿐이죠. 인터뷰가 끝나고 프로듀서가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솔직히 저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만 이런가 하는 분노가 크거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입니다. 감정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억울하긴 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중국 CCTV 인터뷰도 했어요. 기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찬 공기를 막아줘서 한국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무임승차 아닙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중국 대륙을 건너며 바람이 약해지는 건 맞지만 그건 자연현상이지 누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피해를 보고 한국이 이득을 본 거잖습니까? 자연재해의 이득과 손해를 따질 순 없습니다. 위치가 다를 뿐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제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밤에 박영수 박사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박사님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부러움인가요? 분노인가요? 박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둘 다입니다. 부러움이 분노가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제가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바람이 달랐다. 김 과장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짧은 한마디.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바람을 받는 위치가 달랐던 겁니다. 서해의 얕은 수심, 태백산맥의 높은 벽, 동해의 깊은 바다. 그 모든 게 한국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박사님, 조심하세요. 지금 외신에서 박사님을 친한파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한파요? 저는 그냥 과학자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감정이 앞선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SNS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일부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 박사는 한국 정부한테 돈 받았다. 객관적이지 않다. 편향된 분석이다. 황당했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과학적 사실조차 감정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박 박사가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겁니다.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빛 아래 사람들은 이 논란을 알고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겠죠. 그게 축복인지도 모른 채. 부러움의 정체를 이제 알겠어요.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결심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지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일본 홋카이도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적설량 4m 60cm. 중국 하얼빈은 영하 53도. 그리고 서울. 영하 6도. 맑음. 정상. 이 차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아침 7시 김재훈 과장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물었어요. 박사님, 돌아가시면 뭐 하실 겁니까? 이 분석을 공유할 겁니다. 학회 발표하고 논문 쓰고 정부 보고서도 만들 거예요. 반발이 클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우리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공항 입구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시 오세요. 다음엔 여름에 오시면 좋겠네요. 꼭 그러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박영수 박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일주일간 감사했습니다. 이 연구 꼭 완성하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박사님 연구가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 저 산맥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내내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실수가 있어선 안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에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CNN. 모두 제 보고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어요. 익숙한 내 집.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일주일 전엔 그저 의문을 풀고 싶은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진 연구자였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제기상학회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귀하의 논문을 다음 달 학회에서 기조연설로 발표하길 원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조연설.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 재난 속의 안전지대. 한반도의 비밀. 두 번째 슬라이드. 위성 사진. 눈으로 뒤덮인 동아시아, 그 한가운데 홀로 살아있는 한반도. 세 번째. 서해의 얕은 수심 데이터. 네 번째. 태백 산맥의 단면도. 다섯 번째. 동해의 해류 시스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작업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준비와 위치가 만나면 재난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에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새벽. 한국은 지금 저녁이겠죠. 동료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마크, 나야. 다음 달 학회에서 내가 기조연설한다. 축하해. 주제가 뭔데? 한국.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지 증명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럼 기대할게.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달랐다 마이너스 김 과장 우리는 좋은 자리에 있다 마이너스 박 박사운이 아니라 구조다 마이너스 내 결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이 분석을 세상과 공유할 것이다.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구조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것을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분석하고 더 많은 생존 구조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재난 예측이 아니라 재난 예방을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 영상은 국내외 사례와 공개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축적된 구조와 태도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과 일부 사건 전개는 이야기의 이해와 몰입을 돕기 위해 가상의 서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온 한국 사회의 선택과 자세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